2006년 겨울, 함경북도 무산의 밤은 칼날 같았습니다. 제 등 뒤에 업힌 16살 동생 선아의 무게는 고작 30kg도 되지 않았죠. 뼈만 남은 아이를 업고 전기 철조망 아래를 기어갈 때 뒤에서 날카로운 고함과 함께 총소리가 정적을 깨고 터져 나왔습니다. 거기 서라! 저놈들 잡아야 해! 얼음장 같은 강물 속으로 몸을 던진 순간 거센 물살에 몸이 휘청이던 때에도 제가 끝까지 놓지 않은 건 영양실조로 너무 앙상해진 제 동생의 팔이었습니다. 과연 저희 남매는 그 지옥 같은 강물을 건너 무사히 자유를 찾았을까요? 새벽을 건너온 사람들에서 알립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디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2026년 겨울, 서울입니다. 저는 평범한 아파트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죠. 아내가 끓여준 된장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흰 쌀밥, 김치, 계란말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저녁 식탁이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생 선아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오빠, 나 드디어 결혼식 날짜가 잡혔어.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글자가 번져 보였습니다. 눈물이 차올랐거든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제 나이 44살, 36살의 제 동생 선아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가 됩니다. 평범한 회사원과 평범한 연애를 하고 평범하게 결혼을 합니다. 평범하다는 것, 그게 얼마나 기적인지 저는 압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문자야? 좋은 소식이야? 선아가 결혼한대. 어머, 정말? 드디어. 아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 20해 전의 기억이 스며들었습니다. 얼어붙은 강물 앞에서 선아의 손을 잡았던 그날 밤. 총소리, 숨 막히는 어둠. 오빠, 나 무서워. 떨리는 선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밤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잠들기 전에 가끔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차가운 강물에 감촉 터질 것 같던 심장, 선아를 놓치면 안 된다는 절박함.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문자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축하한다, 선아야. 오빠가 밥 한 끼 살게. 맛있는 거 먹자. 밥 한 끼.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이 말이 그때 우리에게는 꿈 같은 말이었습니다. 하루하루 굶주림과 싸우던 그 시절, 따뜻한 밥 한 그릇은 목숨과 맞바꿔야 하는 것이었죠. 숟가락 3번이면 바닥이 보이는 옥수수죽 한 그릇을 두고 서로 먼저 먹으라고 밀어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 위의 밥그릇을 바라봤습니다. 흰 쌀밥, 윤기가 흐르는, 김이 피어오르는. 지금 제 앞에는 이게 있습니다. 매일 있습니다. 언제든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게 당연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어떻게 우리 남매가 지옥 같은 곳을 빠져나왔는지, 왜 저는 지금도 밥 한 그릇 앞에서 눈물이 나는지, 그리고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가치인지. 20해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006년 함경북도 무산군. 그곳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17살이었고 선아는 9살이었습니다. 우리 남매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습니다. 아버지는 탄광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갱도가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시신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죠. 어머니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몇 달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17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9살 선아를 제가 키워야 했습니다.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북한에서 평범한 주민의 죽음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울 시간도 없이 당장 내일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9살짜리 동생이 제 손을 잡고 오빠, 배고파라고 말할 때 저는 슬픔보다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우리가 살던 곳은 시설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고아나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집단 거주지였죠. 이름은 그럴듯했습니다. 사회주의 대가정이라고 했으니까요. 위대한 수령님께서 부모 잃은 아이들을 돌봐주신다. 그런 선전 문구가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배급은 이미 오래전에 끊겼습니다.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던 시기의 여파가 2006년에도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90년대 중반, 수십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그 시기. 그 잔혹한 시간이 지나고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시설에서 주는 건 하루에 옥수수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물이 대부분이었죠. 숟가락을 들면 바닥이 훤히 보이는 그런 죽이었습니다. 옥수수 알갱이 몇 개가 둥둥 떠다니는 뿌연 물. 그걸 한 그릇 먹고 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저는 외곽 건설 현장에서 자벽부로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서 해가 질 때까지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고 땅을 팠습니다. 손은 늘 갈라져 있었고 허리는 늘 아팠습니다. 겨울에는 손가락이 굽어서 펴지지 않았습니다. 여름에는 쓰러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더위와 굶주림을 동시에 버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배고픔이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계속 배가 고팠습니다. 위장이 쥐어짜이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은 어지러워서 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래도 쓰러지면 안 됐습니다. 쓰러지면 일을 못하고 일을 못하면 그나마 받던 배급마저 끊기니까요. 일을 마치고 시설로 돌아오면 선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시설 취사장에서 보조로 일했죠. 밥 짓고 설거지하고 바닥 쓸고 물 깃고 16살 아이가 하기엔 고된 일이었습니다. 손이 틀대로 트고 허리가 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죽 한 그릇을 들고 선아 앞에 섰습니다. 선아야, 이거 먹어. 오빠는? 나는 현장에서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먹을 것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아의 얼굴을 보면 그 거짓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볼이 푹 꺼지고 눈만 크게 남은 얼굴. 손목은 제 엄지와 검지로 한 바퀴를 돌 수 있을 만큼 가늘었습니다. 팔다리는 나뭇가지 같았고 배만 볼록했습니다. 영양실조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선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가 먹어. 오빠가 힘없으면 일을 못하잖아. 일 못하면 우리 둘 다 죽어. 16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야, 오빠 말 들어. 싫어. 나눠 먹자. 선아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죽 한 그릇을 반씩 나눠 먹었습니다. 숟가락 3번이면 끝나는 양이었지만 저는 선아가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도록 일부러 천천히 떴습니다. 선아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저보다 더 천천히 떴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한 숟가락이라도 더 주려고 눈치 싸움을 했습니다. 그렇게 죽 한 그릇을 나눠 먹고 나서 선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나 취사장에서 들은 얘기 있어. 뭔데? 선아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강 건너 중국에는 밥이 있대. 저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흰 쌀밥, 고기도 있대. 매일 먹을 수 있대. 선아야. 저는 선아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돼. 누가 들으면 우리 둘 다 끌려가. 북한에서 탈북을 입에 담는 것만으로도 범죄였습니다. 밀고 당하면 정치범 수용 소행이었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곳. 그곳에 대한 공포가 모든 사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절박함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죠. 선아는 그때 이미 정보를 모으고 있었다는 걸. 취사장은 묘한 곳이었습니다. 시설 사람들이 모두 지나가는 곳이었거든요. 밥 받으러 오는 사람, 설거지하러 오는 사람, 잠깐 쉬러 들르는 사람, 간부들도 식사하러 왔습니다. 그 사이사이로 소문이 흘러다녔습니다. 누가 끌려갔다더라.
어디 감시가 느슨하다더라. 강 건너편에서 불빛이 보였다더라. 국경 경비대 누가 술을 좋아한다더라. 선화는 그 소문들을 조용히 귀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16살 아이가요.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동생은 그저 지켜야 할 약한 존재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선화가 잠든 걸 확인하고 혼자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북한의 밤하늘은 참 맑습니다. 전기가 없어서 불빛도 없으니까요. 온 세상이 어둠에 잠긴 가운데 별만 빛났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아름다운 밤하늘은 우리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별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선화야, 오빠가 꼭 밥 먹여줄게. 흰 쌀밥, 배부르게. 그게 약속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 날, 저는 선화의 손을 잡고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부모님 대신 내가 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그 약속을 지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질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건설 현장에는 박 상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설과 건설 현장을 총괄하는 관리 책임자였죠. 45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첫인상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눈이 차가웠습니다. 웃을 때도 눈은 웃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가는데 눈동자는 얼음처럼 가만히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박 상사를 두려워했습니다. 이유 없이 사람을 때렸습니다. 기분이 안 좋다는 이유로,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일을 느리게 했다는 이유로, 핑계는 언제든 만들어졌습니다. 저도 몇 번 맞은 적이 있습니다. 벽돌을 나르다가 잠깐 허리를 폈는데 갑자기 뒤통수에 충격이 왔습니다. 게으름 피워? 이 새끼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대꾸하면 더 맞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라고만 했습니다.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박 상사에 대해서는 이상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원래 평양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김일성종합대학을 나온 엘리트였다고요. 당 간부 코스를 밟던 사람이었는데 90년대 중반에 아버지가 무슨 일에 연루되어 집안 전체가 이곳으로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걸 성분이 나빠졌다고 합니다. 출신 성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부모, 조부모가 뭘 했는지에 따라 사람의 등급이 나뉩니다. 한 번 나빠지면 3대가 고생합니다. 본인이 아무리 잘나도 소용없습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아들도 손자도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박 상사는 하루아침에 평양에서 함경북도 산골로 떨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살아남기 위해 뭐든 했습니다. 아래 사람들을 쥐어짜고 윗사람들에게는 아부하고 그 틈에서 자기 입속을 챙겼습니다. 약자에게는 한없이 잔인하고 강자에게는 한없이 비굴한 사람. 그게 박 상사였습니다. 가끔 그의 눈에서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뭐라 설명하기 힘든 감정.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건 절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도 이 지옥에서 빠져나가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사람의 눈빛. 하지만 그때 저는 그런 걸 읽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무서운 사람, 피해야 할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의 하루 일과가 끝나가는 시간이었죠. 사람들은 하나둘 빠져나가고 현장에는 인기척이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두고 온 장갑을 찾으러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낡은 장갑이었지만 버릴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장갑 하나도 귀했으니까요. 손이 트면 일을 못하고 일을 못하면 굶으니까요. 창고 근처를 지나가는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물량 확실한 거지? 박 상사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벽 모서리에 붙어서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숨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냥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박 상사와 마주치는 건 언제나 피하고 싶은 일이었으니까요. 예. 상사 동무, 시멘트 10포대, 철근 20묶음입니다. 내일 새벽에 빼돌리겠습니다. 다른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긴장된 목소리.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빼돌린다고? 살짝 고개를 내밀어 봤습니다. 창고 뒤편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박 상사와 운전수 한 명. 그 사이로 트럭에 자재들이 실리고 있었습니다. 시멘트 포대, 철근 다발. 건설 현장의 비축용 자재였습니다. 국가 재산이었습니다. 북한에서 국가 재산을 빼돌리는 건 중범죄입니다. 사회주의 재산을 횡령한다는 건 체제를 배신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걸리면 정치범 수용 소행. 아니, 더 심하면 공개 총살이었습니다. 박 상사가 그런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렇게 무서운 사람이, 저렇게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뒤에서는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이거 팔면 얼마나 되는 거요? 운전수가 물었습니다. 장마당에 넘기면 꽤 됩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박 상사 목소리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듯한 능숙함이 느껴졌습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박 상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냥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들키면 안 됐습니다. 이런 걸 목격했다는 게 알려지면 저는 끝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 순간 발밑에 있던 깨진 벽돌 조각을 밟았습니다. 드르르. 작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밤의 고요 속에서는 총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거기 누구야? 박 상사가 소리쳤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제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도망쳤습니다. 무작정 뛰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뛰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공포가 만들어낸 환청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문을 닫고 나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선아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오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 상사가 분명히 저를 의심할 거라는 걸. 창고 근처에서 일하는 사람은 몇 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 그 근처에 있을 만한 사람은 더 적었습니다. 발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박 상사는 금방 알아낼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일하러 가고,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박 상사와 마주칠 때도 있었지만, 그는 저를 특별히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폭풍 전의 고요였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생활총화라고 우리로 치면 매주 하는 반성회 같은 게 있습니다. 모여서 자기 비판을 하고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는 시간이죠. 북한에서는 이게 사람을 몰아세우는 도구로 쓰입니다. 누군가를 제거하고 싶으면 생활총화에서 계속 이름을 거론하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갑자기 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김명철 동무. 최근 사상이 해이해진 것 같습니다. 발언한 사람은 현장 부책임자였습니다. 박 상사의 신복이었죠. 작업 태도가 불성실합니다. 개인주의적 성향이 보입니다. 동무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다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근거 없는 비판이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혼자 다닌 건 그냥 피곤해서 말할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생활총화 비판에 반박하는 건 사상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자아 비판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라고만 했습니다. 그 뒤로 매주 제 이름이 거론됐습니다. 김명철 동무. 이번 주에도 태도가 김명철 동무. 사상학습에 집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명철 동무. 반복되는 비판. 점점 조여오는 올감이. 북한에서 이런 비판이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명단에 오릅니다. 한번 명단에 오르면 끝입니다.
관리소로 끌려가거나 격오지 노역소로 보내지거나 어느 쪽이든 돌아오지 못합니다. 박 상사가 저를 밀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창고 앞을 지나가다 박 상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가 있는데 눈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알고 있다. 내가 뭘 봤는지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입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웃음이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선아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선아는 이미 배고픔과 피로에 지쳐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런 짐까지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선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빠, 요즘 무슨 일 있지? 없어. 왜? 얼굴이 안 좋아. 잠도 못 자는 것 같고.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선아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말 안 해도 나는 알아. 그때는 몰랐습니다. 선아가 나름대로 정보를 모으고 있었다는 걸. 취사장에서 오가는 말들, 간부들의 동향, 명단에 대한 소문. 선아는 조용히 하지만 날카롭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선아는 취사장에 있었습니다. 점심 배급 시간이 지나고 설거지를 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취사장 옆에는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간부들이 회의할 때 쓰는 방이었죠. 평소에는 문이 꼭 닫혀 있는데 그날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간부들이 급하게 들어오느라 제대로 닫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선아는 설거지하는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격오지 노역소 이송 명단, 이번 주 안에 확정해야 합니다. 예, 내일 최종 발표합니다. 격오지 노역소, 그 이름만 들어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곳입니다. 함경북도 최북단, 산악지대 깊숙한 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힘든 노동을 시키는 곳, 벌목, 채굴, 도로 공사, 영하 30도의 추위에서 하루 12시간 이상 일한다고 했습니다.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혁명화 교육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죽음의 수용소였습니다. 추위에 얼어 죽거나 굶어 죽거나 일하다 쓰러져 죽거나 생존율이 0%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과장일 수도 있었지만 돌아온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선아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명단 읽어보시오.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철수, 28살, 박영희, 32살, 이정우, 41살, 이름들이 하나씩 불렸습니다. 그리고 김선화, 16살. 선아는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다고 합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고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은 거라고 동명이인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이 확인 사살이었습니다. 김선화, 시설 취사장 보조, 고아 출신, 연고자 김영철 오빠, 틀림없었습니다. 선아는 이를 악물고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처럼 손이 떨렸지만 접시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들키면 안 됐습니다. 명단을 미리 알았다는 게 알려지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나 죽는 건가? 그 생각뿐이었다고요. 그날 저녁 저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선아가 보였습니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평소의 선화가 아니었습니다. 오빠, 얘기 좀 하자.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선화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얼음장 같았습니다. 오빠, 나 명단에 올랐어. 뭐? 저는 제대로 듣지 못한 줄 알았습니다. 격오지 노역소, 내일 발표한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격오지. 선화가 영양실조로 비틀거리는 16살 아이가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화는 아무 잘못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묵묵히 일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왜 선화가? 박상사야. 선화가 말했습니다. 오빠, 나도 다 알아. 저는 선화를 바라봤습니다. 취사장에서 다 들려. 간부들이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 복도에서 하는 잡담, 다 들려. 오빠가 뭔가 봤잖아. 그래서 생활총화에서 계속 이름 나오는 거잖아.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선화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숨기려 했던 것들을요. 박 상사가 오빠를 직접 건드리면 눈에 띄니까 나를 건드리는 거야. 내가 끌려가면 오빠도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16살 아이가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읽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더 냉정하게. 오빠, 선화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결이, 우리 가야 해. 어디로? 강 건너.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탈북. 그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잡히면 총살이었습니다. 아니, 잡히기 전에 국경에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강물에 빠져서 총에 맞아서 얼어서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선화야, 그건. 오빠, 선화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나 거기 가면 죽어.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여기 있어도 죽어. 격오지 가면 반년 못 버텨. 이미 영양실조인데 거기서 중노동시키면 버틸 수가 없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선화 말이 맞았습니다. 똑같이 죽을 거면 시도라도 해보고 싶어. 가만히 끌려가서 죽느니 도망치다 죽을래. 16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선화는 더 이상 제가 지켜야 할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싸워야 할 동반자였습니다. 오빠, 나 취사장에서 들은 거 많아. 선화가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씩 안정을 찾았습니다. 두만강 건너는 길, 어디가 얕은지, 어디 감시가 느슨한지, 국경 경비대 교대 시간도 알아. 누가 술을 좋아하는지도. 저는 놀라서 선화를 바라봤습니다. 3년 동안 귀 열고 다녔어, 오빠.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3년. 선화는 9살 때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는 살아남기 위해 정보를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선화가 그냥 순하고 약한 아이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겉모습 아래에서 선화는 날카롭게 세상을 읽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에 폭풍우가 온대. 선화가 말했습니다. 비 오는 날은 감시가 느슨해져. 경비병들도 사람이니까 비 맞으면서 서 있기 싫어하거든. 특히 3번째 초소 김 병사가 근무하는 날인데 그 사람 술 마시면 졸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선화야, 너 이런 걸 어떡해. 선화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살고 싶으니까.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선화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같이 가자. 오빠, 같이 가자. 선화야, 반드시 살아서 건너자. 선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선화가 모아둔 정보와 제가 아는 지형을 합쳤습니다. 시설 뒤편 숲길로 빠져나가면 강까지 산길로 2시간 정도. 가장 얕은 곳은 무릎 정도 깊이인데 2월 말에는 아직 얼음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했습니다. 짐은 안 돼. 선화가 말했습니다. 짐 들고 나가면 의심받아. 맨몸으로 가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오빠, 선화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 놓지 마. 나도 오빠 안 놓을 테니까. 저는 선화를 껴안았습니다. 절대 안 놓아.
그렇게 우리의 탈출이 결정됐습니다. 사흘만 버티면 됐습니다. 그 사흘이 3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 순간 들킬 것 같았습니다. 박 상사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선화도 평소와 다름없이 취사장에서 일했습니다. 우리는 연기했습니다. 살기 위해. 사흘 뒤 밤, 선화의 예보대로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가 퍼붓고 바람이 울부짖었습니다. 나뭇가지가 꺾이는 소리,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 세상이 온통 소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최악의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최고의 날씨였습니다. 저녁 점호가 끝나고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누운 척하며 시간을 쟀습니다. 자정을 넘겨야 했습니다. 경비 교대 시간이 자정이었거든요. 김 병사가 3번째 초소에 배치되는 시간이 왜 그렇게 안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1분이 1시간 같았습니다. 옆에서 자는 사람들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온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들킬까봐, 계획이 틀어질까봐, 선화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마침내 자정이 됐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신발을 들고 맨발로 걸었습니다. 바닥이 삐걱거리지 않도록 벽 쪽으로 붙어서 나갔습니다. 바깥은 지옥이었습니다. 비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옷이 순식간에 젖었습니다. 추웠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미리 약속한 장소로 갔습니다. 취사장 뒤편 헛간. 선화가 거기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헛간 문을 열었습니다. 선화가 있었습니다. 비에 젖어 떨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은 단단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물러서지 않겠다는 눈빛. 오빠, 가자. 저는 선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꽉 쥐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놓는다. 나도. 우리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숲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미리 봐둔 경로였습니다. 낮에 몇 번 지나가면서 외워뒀습니다. 하지만 밤은 달랐습니다. 비 오는 밤은 더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밑이 질퍽거렸습니다. 지늘기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발이 빠졌습니다. 선화가 몇 번 미끄러졌습니다. 저는 선화를 붙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아? 응. 가자. 선화는 약한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비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향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선화가 길을 찾았습니다. 오빠, 저쪽이야. 저 바위 지나면 내리막이야. 선화가 미리 머릿속에 지도를 그려뒀던 겁니다. 취사장에서 들은 정보들, 몰래 낮에 나가서 확인한 것들. 선화는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화가 새삼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1시간? 2시간?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앞으로 갔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선화가 앞을 가리켰습니다. 오빠, 저기야.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국경 초소였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비 속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저 불빛 너머에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불빛 아래에는 총을 든 경비병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저는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접근했습니다. 풀숲 사이로 기어갔습니다. 무릎과 손바닥이 찢어졌습니다. 피가 났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온몸에 퍼져 있었습니다. 3번째 초소가 보였습니다. 선화가 말한 대로 김 병사가 있었습니다. 초소 안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빈 술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비소리에 묻혀 경비병의 코 고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지금이야. 저는 선화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는 초소 뒤편으로 기어갔습니다. 숨도 제대로 쉬지 않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 같았습니다.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전기 철조망. 손대면 감전되는 철조망이었습니다. 북한 국경에는 이런 철조망이 쳐져 있습니다. 도망자를 막기 위해서. 이걸 넘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비 오는 날은 전기가 불안정합니다. 끊기는 구간이 생기죠. 이것도 선화가 알아낸 정보였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나뭇가지를 주웠습니다. 긴 가지, 마른 나뭇가지, 철조망에 대봤습니다. 불꽃이 튀지 않았습니다. 이 구간은 죽어 있었습니다. 됐어. 저는 선화를 돌아봤습니다. 내 등에 엎여. 오빠, 내가 걸을 수 있어. 시간 없어. 엎여. 선화가 제 등에 올라탔습니다. 가벼웠습니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살이 없어서 뼈만 느껴졌습니다. 등뼈가 손에 잡혔습니다. 갈비뼈가 만져졌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굶었는지 등에 업으니까 실감이 났습니다. 반드시 밥 먹여줄게. 저는 속으로 다짐하며 철조망 아래를 기었습니다. 철조망 아래 틈이 좁았습니다. 몸을 최대한 낮춰야 했습니다. 옷이 찢어졌습니다. 등이 긁혔습니다. 선화가 제 등 위에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철조망 가시가 선화의 팔을 긁었습니다. 선화가 신음을 삼켰습니다. 조금만 참아. 저는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철조망을 넘었습니다. 반대편에 섰습니다. 됐다. 그 순간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김 병사가 깬 것입니다.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향했습니다. 비 속에서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도망자다. 도망자. 호루라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여러 마리. 가까웠습니다. 경비견들이 풀린 것입니다. 그리고 총소리. 탕, 탕, 탕. 저는 뛰었습니다. 선화를 업은 채로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가 눈을 때렸습니다.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총알이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쥐익 하는 소리, 공기가 찢어지는 소리, 귀가 멍해졌습니다. 오빠, 선화가 소리쳤습니다. 나 내려줘. 오빠 뛰기 힘들잖아. 닥쳐. 잡고 있어. 저는 대답 대신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배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추면 죽을 겁니다. 선화가 죽게 두지 않을 겁니다. 앞에 강이 보였습니다. 두만강. 어둠 속에서도 물살 소리가 들렸습니다. 콸콸, 거세게 흐르는 소리. 강폭은 좁은 곳이 20m 정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2월의 강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수온이 0도에 가까웠습니다. 몇 분만 담그면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 있었습니다. 뒤에서 추격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발소리, 고함 소리, 저기다 싸. 총소리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선화를 꼭 안고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근육이 경직됐습니다. 생각이 멈췄습니다. 그냥 차가움만 느껴졌습니다. 물이 코와 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허우적거렸습니다.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둠, 차가움, 공포, 선화, 그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저는 팔을 휘저었습니다. 선화를 찾았습니다. 손에 뭔가가 잡혔습니다. 선화의 옷. 저는 그걸 놓지 않았습니다. 죽어도 안 놓겠다고 했으니까요. 선화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컥, 컥. 선화가 기침을 했습니다. 물을 토해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선화야, 잡아. 놓지 마. 저는 한 손으로 선화를 붙잡고 한 손으로 헤엄쳤습니다. 물살이 샜습니다. 자꾸 떠내려갔습니다. 방향을 잡기 힘들었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계속됐습니다.
물 위에 물보라가 일었습니다. 총알이 물을 때리는 소리, 퍽, 퍽. 바로 옆에서 물기둥이 솟았습니다. 팔다리가 얼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몸이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안 돼.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선아가 있어. 선아를 살려야 해. 저는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얼어붙은 팔을 억지로 움직였습니다. 물을 저었습니다. 발을 찼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오빠, 오빠. 선아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힘이 빠진 목소리. 조금만, 조금만 더. 저는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3분인지 10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때 발끝에 뭔가가 닿았습니다. 바닥, 땅이었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선아를 끌어안고 기어 나왔습니다. 무릎으로, 팔꿈치로, 배로, 몸을 끌며 강둑 위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자마자 쓰러졌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비가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비. 하지만 강물보다는 따뜻했습니다. 옆에서 선아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친 숨소리, 살아있는 숨소리.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아가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떠 있었습니다. 오빠, 선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건넜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얼어붙어서 건넜어, 건넜어, 선아야. 선아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비와 눈물과 강물이 뒤섞인 얼굴로 우리는 중국 땅 위에 누워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국경을 넘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건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강을 건너고 나서 우리는 숲속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북한 쪽에서 추격대가 강을 건너올 수도 있었습니다. 중국 쪽에서 신고를 받고 공안이 출동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잡히면 끝이었습니다. 숲속은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선아를 끌어안았습니다. 둘 다 젖어 있었습니다. 2월의 밤 공기는 칼날 같았습니다. 옷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추워. 선아의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알아. 나도 조금만 참아. 저는 선아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체온으로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을 피울 수 없었습니다. 불빛은 곧 신고로 이어지니까요. 그렇게 밤을 버텼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자면 얼어 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선아를 계속 흔들어 깨웠습니다. 선아야, 자면 안 돼. 응, 앉아. 선아의 대답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저체온증의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저는 무서웠습니다. 선아야, 눈 떠. 오빠 말 들려? 응, 들려. 저는 선아의 손을 비볐습니다. 발을 비볐습니다. 조금이라도 혈액순환이 되도록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동이 텄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숲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멀리서 마을이 보였습니다. 중국 마을, 낡은 집들, 흙길, 연기가 피어오르는 굴뚝, 조선족 마을이었습니다. 중국 동북 지방에는 우리말을 쓰는 조선족들이 많이 삽니다. 일제시대에 넘어온 사람들의 후손이죠. 그들은 우리말을 했습니다. 소통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선아를 숲에 숨겨두고 조심스럽게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선아야, 여기서 기다려. 절대 나오지 마. 내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올게.
오빠, 조심해. 금방 올게.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아침 일찍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골목을 따라 걸었습니다. 젖은 옷, 찢어진 바지, 피가 마른 얼굴. 누가 봐도 수상한 행색이었습니다. 어느 집 앞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갔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저기, 도와주십시오. 아주머니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어디서 왔어? 저는 거짓말을 할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 행색을 보고 못 알아볼 사람은 없었습니다. 강 건너서요. 아주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신고하면 끝이었습니다.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리 와. 일단 안으로 들어와. 저는 선아를 데리러 갔습니다. 선아를 업고 아주머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집이었습니다. 방 2개, 부엌 하나.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난로에 불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우리에게 마른 옷을 주었습니다. 남편 옷이라고 했습니다. 갈아입어. 젖은 옷 입고 있으면 죽어.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머니는 부엌으로 가더니 뭔가를 들고 왔습니다. 밥, 흰 쌀밥과 국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 저는 그걸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진짜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북한에서 몇 년 동안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먹어. 천천히 먹어. 급하게 먹으면 체해. 선화도 밥그릇을 받아들고 울었습니다. 우리는 울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배가 찼습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때 저는 뼛속 깊이 느꼈습니다. 이틀 정도 그 집에서 쉬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계속 친절했습니다. 밥도 주고 따뜻한 곳에서 자게 해주고 상처에 약도 발라줬습니다. 선화의 팔에 난 상처, 제 등에 난 상처, 철조망에 긁힌 자국들이 굼지 않도록 소독해줬습니다. 저는 감사했습니다. 지옥 같은 곳을 빠져나와서 처음으로 만난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 뒤에 다른 것이 있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마당에 나가 있었습니다.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밤하늘도 북한처럼 맑았습니다. 그때 집 안에서 아주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응, 처녀야. 16. 저는 귀를 세웠습니다. 얼굴 괜찮아. 순해 보이고 일도 잘할 거야.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가격은? 그 정도면 되지. 내일 데리러 와. 가격, 내일 데리러 와. 인신매매였습니다. 중국에서 탈북 여성들이 인신매매에 팔린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농촌 총각한테 신부로 팔리거나 더 심한 경우에는 생각하기도 싫은 곳으로 팔려간다고 했습니다. 가격은 몇백 위안에서 몇천 위안. 사람이 물건처럼 거래되는 세계. 이 아주머니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친절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살찌워서 팔 생각이었던 겁니다. 저는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아가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이틀 만에 푹 잔 것입니다. 얼굴에 혈색이 조금 돌아 있었습니다. 저는 선아를 조용히 깨웠습니다. 선아야, 일어나. 응? 오빠. 왜? 조용히. 지금 바로 나가야 해. 선아는 잠에서 덜 깬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제 표정을 보고 바로 알아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군말 없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창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아주머니는 부엌에서 통화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마당을 지나 담을 넘었습니다. 새벽 어둠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뒤에서 아주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어디 가? 돈도 안 갚고.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습니다. 그 뒤로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됐습니다.
중국에서 탈북민은 범죄자입니다. 불법 입국자로 취급받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협정을 맺고 있거든요. 탈북민을 잡으면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강제 송환. 송환되면 끝입니다. 정치범 수용 소행이거나 공개 처형이거나 어느 쪽이든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와주는 척하는 사람이 신고할 수도 있었습니다. 포상금이 나오니까요. 인신매매범일 수도 있었습니다. 착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낮에는 숨고 밤에만 움직였습니다. 버려진 창고, 폐가, 산속 동굴, 다리 밑, 잘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잤습니다. 지붕이 있으면 감사했습니다. 비를 피할 수 있으면 다행이었습니다. 먹을 것은 구걸하거나 밭에서 훔치거나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배추거칩, 상한 과일, 버려진 빵 조각, 먹을 수 있는 건 뭐든 먹었습니다. 굶주림은 자존심 같은 걸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선화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면서도 차가운 땅바닥에서 자면서도 선화는 약한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이거 먹을 수 있어. 이 부분만 잘라내면 괜찮아. 상한 사과를 반으로 잘라 썩은 부분을 도려내며 선화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선화가 대견하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16살 아이가 이런 걸 겪어야 하다니. 선화야, 미안해. 뭐가? 이렇게 고생시켜서. 선화가 웃었습니다. 오빠, 무슨 소리야. 격오지 갔으면 진짜 죽었어. 여기가 100배 나아. 그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위안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공항 검문에 걸릴 뻔했습니다. 작은 마을을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길 앞에 공안 차량이 나타났습니다. 신분증 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량과 사람을 세워두고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신분증이 없었습니다. 잡히면 끝이었습니다. 오빠, 이쪽으로. 선화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선화가 앞장섰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 같았습니다. 골목 끝에 노점상이 있었습니다. 야채를 파는 아주머니. 선화가 다가갔습니다. 아줌마, 잠깐만 여기 서도 돼요? 중국어였습니다. 어눌했지만 분명 중국어였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선화가 야채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야채가 신선하네요. 얼마예요? 노점상 아주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선화가 고개를 끄덕이며 야채를 구경하는 척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서서 자연스러운 척했습니다. 그냥 야채 사러 온 사람처럼. 공안이 골목 입구를 지나갔습니다. 우리를 흘끗 보더니 그냥 지나갔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검문이 끝나고 공안 차량이 떠났습니다. 저는 선화를 데리고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선화야, 너 중국어 할 줄 알아? 조금. 취사장에 조선족 아줌마 있었잖아. 몇 마디 배웠어. 선화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얼마나 준비를 한 거지? 3년 동안 정보를 모으고 중국어까지 배워두고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혼자서 준비해왔던 겁니다. 선화야. 응,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오빠 진작에 죽었어. 선화가 웃었습니다. 오빠가 없었으면 나도 죽었어. 우리 서로 살린 거야. 그날 밤, 저는 선화의 손목을 잡고 말했습니다. 선화야, 오빠가 약속할게. 끝까지 안 놓을게. 무슨 일이 있어도. 선화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나도 안 놓을게, 오빠. 끝까지.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점점 지쳐갔습니다. 몸도 마음도.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공포. 내일을 알 수 없다는 불안. 그게 매일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작은 마을 외곽에서 우리를 숨겨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조선족 할머니였습니다. 이르는 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불쌍한 것들. 어디서 온 거야? 강 건너서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알아. 나도 그런 애들 몇 번 봤어.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진짜 좋은 분이었습니다. 우리를 지하실에 숨겨주고 밥을 해주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내가 돌봐야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사흘간 그 집에서 쉬었습니다. 진짜로 쉬었습니다. 잡힐 걱정 없이, 팔려갈 걱정 없이. 그리고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목사님인데 너희 같은 애들 한국까지 보내주는 일을 해. 위험하긴 하지만 희망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연결해준 분은 조선족 목사님이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었고 눈빛은 조용했습니다. 말투도 낮고 차분했습니다. 위험한 일을 오래 해온 사람 특유의 조심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목사님은 우리를 데리고 작은 교회 지하실로 갔습니다. 여기서 며칠 쉬어. 루트 준비되면 출발한다. 루트요? 한국 가는 길. 중국에서 바로는 못 가. 제3국을 거쳐야 해. 목사님이 낡은 지도를 펼쳤습니다. 손때가 묻은 지도였습니다. 몇 번이고 접었다 폈다 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윈난성까지 간다. 기차랑 버스를 타고 거기서 라오스 국경을 넘어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태국 방콕에 한국 대사관이 있어. 거기 도착하면 한국으로 갈 수 있어. 지도 위에 손가락이 지나갔습니다. 중국 동북에서 남쪽 끝 윈난성까지. 거기서 국경을 넘어 라오스. 다시 태국. 수천 킬로미터였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순조로우면 열흘에서 보름. 문제가 생기면 더 걸릴 수도 있고. 목사님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못 갈 수도 있고. 그 말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중간에 잡히면 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선화를 바라봤습니다. 선화도 저를 봤습니다. 선화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갈게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목사님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 같았습니다.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다는 듯한. 용감하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목사님은 우리에게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줬습니다. 중국인 신분증. 이름도 중국식으로 바꿨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없는 것보단 나았습니다. 중국어 할 줄 알아? 제 동생이 조금 해요. 그럼 검문당하면 동생이 말해. 오빠는 입 다물고 있어. 억양이 너무 북한이야. 들키면 바로 잡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선화를 바라봤습니다. 이 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침착함이야. 무서워도 티 내면 안 돼. 검문당해도 당당하게. 떨면 의심받아. 알겠지? 선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흘 뒤.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기차를 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타보는 기차였습니다. 북한에도 기차가 있었지만 일반 주민이 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지금 나는 자유를 향해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긴장을 풀 수는 없었습니다. 기차 안에서도 검문이 있었습니다. 공안이 객차를 돌아다니며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잠든 척했습니다. 선화가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어디가? 친척집이요. 쿤밍에. 선화가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중국어 억양이 어눌했지만 당당했습니다. 공안이 신분증을 들여다봤습니다.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신분증을 돌려줬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선화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이동했습니다. 기차에서 버스로, 버스에서 다시 기차로, 중간중간 목사님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줬습니다. 숙소를 마련해주고, 다음 교통편을 알려주고, 검문이 심한 구간을 피하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일주일이 넘게 걸려서 윈난성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남쪽 끝, 라오스 국경이 가까운 곳. 여기서부터는 브로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40대 남자였는데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따라와 라고만 했습니다. 밤에 산길을 걸었습니다. 국경을 넘는 길이었습니다. 공식 국경이 아니라 산속셋길. 미립국 루트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발밑을 더듬으며 걸었습니다. 가시덤불에 긁히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새벽녘에 브로커가 멈췄습니다. 여기서부터 라오스야. 국경을 넘었습니다. 저는 발밑에 땅을 봤습니다. 별다를 것 없는 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흙은 라오스 땅이었습니다. 중국을 벗어났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선화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하지만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넘어가는 길. 거기서 위기가 닥쳤습니다. 우리는 트럭 짐칸에 숨어 있었습니다. 야채 상자 사이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태국 국경까지 데려다 주기로 한 트럭이었습니다. 트럭이 멈췄습니다. 검문소였습니다.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라오스 경찰이었습니다. 운전사와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짐칸 문이 열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선화를 껴안고 숨을 죽였습니다. 야채 상자 뒤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들킬 것 같았습니다. 불빛이 짐칸을 훑었습니다. 천천히 야채 상자 위를 지나갔습니다.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제발, 저는 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그냥 지나가라. 불빛이 멈췄습니다. 우리 바로 앞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끝이구나. 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운전사 목소리, 뭔가를 건네는 소리,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돈이었습니다. 외물, 경찰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전등이 꺼졌습니다. 짐칸 문이 닫혔습니다. 경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트럭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선화를 껴안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선화도 울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부여잡고 떨면서 살았습니다. 몇 시간 뒤 트럭이 멈췄습니다. 운전사가 짐칸을 열었습니다. 내려, 여기가 태국이야. 태국. 저는 짐칸에서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비틀거렸습니다. 선화도 내렸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운전사가 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으로 가. 마을이 있어. 거기서 방콕 가는 버스 타. 방콕에 한국 대사관 있어. 저는 운전사에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깊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운전사는 아무 말 없이 트럭을 몰고 떠났습니다. 저는 선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화야, 조금만 더 가면 돼. 오빠. 우리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방콕의 한국 대사관 앞에 도착한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대사관 건물이 보였을 때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빨강, 파랑, 흰색, 태극 문양. 저는 그 깃발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화도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오빠, 저게 태극기야? 응, 태극기야. 우리나라 국기야. 우리나라.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우리는 대사관 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었습니다. 며칠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한계였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나왔습니다. 혹시 한국 분들이세요? 저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네, 저리
북한에서 왔습니다. 직원의 얼굴에 놀라움과 연민이 스쳤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 말을 듣기까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선화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대사관 로비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2006년 가을, 인천공항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낯선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따뜻하고 깨끗한 공기, 북한의 매캐한 연기 냄새도, 중국의 불안한 긴장감도, 라오스와 태국의 낯선 열기도 없었습니다. 그냥 편안한 공기였습니다. 입국장을 나서는데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그 현수막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환영합니다. 누가 저를 환영한다는 걸까요? 저는 도망자였습니다. 탈북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옷도 남의 옷이었고 신발도 빌린 신발이었습니다. 그런데 환영한다고요. 선화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여기가 한국이야? 응, 여기가 한국이야. 선화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여기 있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울컥했습니다.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탄광에서 돌아가신 아버지, 그 뒤를 따라가신 어머니, 두 분이 살아계셨다면 함께 이 땅을 밟았을 텐데. 그래,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슬픔보다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선화가 살아있으니까, 선화와 함께 여기 서 있으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탈북민 정착 지원 시설이었습니다. 거기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남한 말씨, 북한에서는 동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친구라고 했습니다. 수령님이 아니라 대통령이었습니다. 같은 한국어인데 다른 말이 많았습니다. 컴퓨터 사용법, 북한에서는 본 적도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는 것부터 배웠습니다. 돈 계산하는 법, 북한에서는 배급을 받았지 물건을 사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편의점에서 음료수 하나 사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탈북민이라고 하면 뭔가 다른 존재를 보는 눈빛, 불쌍하다는 눈빛, 신기하다는 눈빛, 가끔은 경계하는 눈빛. 북한에서 왔어요? 거기 진짜 그렇게 힘들어요? 김정일 본 적 있어요? 밥 진짜 못 먹어요?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호기심, 어린 질문. 저는 대답하기 싫을 때도 있었습니다. 제 고통이 누군가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 같아서. 하지만 저는 견뎠습니다. 선화를 위해서. 선화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16살이었지만 또래보다 배움이 늦어서 낮은 학년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창피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선화는 군말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오빠, 나 학교 다닌다. 공부 열심히 할 거야. 아침마다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선화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학교에 갈 자유. 원하는 걸 배울 자유. 내일을 꿈꿀 자유.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선화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갔습니다. 간호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아픈 사람을 돌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아팠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안다고 했습니다. 저도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일한 만큼 월급을 받는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리 일해도 배급이 끊기면 끝이었으니까요. 저도 결혼을 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 과거를 다 알고도 받아준 사람. 지금 제 아내입니다.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러 가고 저녁에 돌아와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잠자리에 드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일상.
하지만 저는 늘 감사했습니다. 평범한 것이 얼마나 기적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2026년 겨울, 현재입니다. 저는 서울 어느 식당에서 선아와 마주 앉아 있습니다. 선아의 결혼 축하를 하는 자리입니다. 선아 옆에는 예비 신랑이 앉아 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의사였습니다. 착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아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안심이 됐습니다. 선아가 행복해질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흰쌀밥, 갈비찜, 된장찌개, 나물 반찬들. 저는 밥그릇을 바라봤습니다. 흰쌀밥,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윤기가 흐르는 20해 전이 떠올랐습니다. 선아와 나눠 먹던 옥수수죽, 숟가락 3번이면 바닥이 보이던 그 죽, 서로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려고 눈치 싸움을 하던 그때. 오빠, 왜 그래? 밥 안 먹어? 선아가 물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웃었습니다. 아니, 먹을게.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선아도 알았습니다. 무슨 생각인지. 선아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오빠, 많이 먹어. 오빠가 많이 먹어야 해. 그 말투가 20해 전과 똑같았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말. 야, 오빠 말 들어. 싫어. 나눠 먹자. 그 장면이 겹쳤습니다. 저는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게 자유의 맛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건너온 것, 얼음장 같은 강물, 총소리, 인신매매범, 검문소, 그 모든 걸 지나 도착한 곳, 여기서는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먹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서는 내일을 꿈꿀 수 있습니다. 무엇이 되고 싶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여기서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고 가족을 이루고 평범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도 밥상 앞에서 감사합니다. 살아있어서, 선아가 살아있어서, 함께여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기적입니다. 따뜻한 밥 한 끼가 누군가에게는 목숨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꿈입니다. 저는 그 꿈을 이뤘습니다. 제 동생 선아도 그 꿈을 이뤘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 밥상 앞에 앉으시거든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